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는 유능한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울면서 도와달라는 영상을 보냅니다. 그녀는 무조건 딸을 향해 한국으로 떠납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레인 맥길이에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예요. 같은 로펌에서 25년 넘게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블랙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정장을 입고 출근했었죠. 제 삶은 늘 규칙, 루틴, 마감 기한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일이 통제되고 있었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어요. 그래도 외롭지는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예요. 외동딸이에요. 제 세상의 전부였죠. 어렸을 때 에밀리는 절 슈퍼우먼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해요. 3년 전 에밀리가 저에게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 제가 물었어요. 거기 왜 가니? 너무 멀잖아. 그리고 거기 사람들 맵게만 먹는다면서? 인사할 때 안아주는 대신에 고개 숙이지 않니? 에밀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한국이 무슨 화성도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에밀리가 뉴욕에서 일하면서 로스쿨도 가고 가까이 살면서 착한 미국 남자랑 결혼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들고는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어요. 전 그게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에밀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구? 이름은 태훈이에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결혼해요. 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그 메시지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있었고 저는 혼자 뉴욕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면 속의 에밀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자 옆에 서 있었어요. 에밀리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었고 저도 눈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죠. 제 손녀예요. 이름은 하나예요. 한 번도 안아본 적도 없고 아기의 머리 냄새도 맡아본 적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만 본 얼굴이었죠. 엄마 눈이랑 닮았어요. 에밀리가 영상통화 중에 말했었어요. 저는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2월의 추운 아침 제가 사건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에밀리의 영상통화가 와서 화면을 클릭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갰어요. 엄마,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 엄마가 필요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혼자선 못하겠어요. 하나가 계속 울어요. 태훈도 출근하고 저 혼자예요. 저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숨을 쉬더니 속삭였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엄마 냄새도 그리워요. 엄마 있는 집이 그리워요.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화가 나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금 제 딸이 절 찾고 있어요. 내가 가면 될까? 제가 부드럽게 물어보니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아요. 제발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렸어요. 가야 해. 일, 아파트, 편안한 뉴욕의 삶.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갈게.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간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밤 저는 먼지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내고 옷장을 열어 오래된 여권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솔직히 예전엔 조금 우습게 여겼던 나라의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죠. 한국. 제가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그곳엔 제 딸이 있었고 제 손녀가 있었고 그리고 곧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허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를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의 느낌이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밝고 낯설게 느껴졌었죠. 저는 사람들을 따라 공항 안을 걸어갔어요. 크고 둥근 글씨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어요. 사방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 로레인. 숨 천천히 쉬자.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길 잃은 거 아니야. 그때 친절한 공항 직원 한 분이 제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셨는지 조용히 다가오셔서 짐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영어는 많진 않으셨지만 따뜻한 미소 하나로도 안심이 되었어요. 짐을 찾은 후 저는 도착이라고 적힌 유리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이 쉬익하고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밀리가 서 있었어요. 기둥 옆에 기대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제 손녀 하나예요. 에밀리는 전에 보던 모습보다 조금 말라 보였고 창백했으며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한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뛰어갔습니다.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고 저도 꼭 안아주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줬네요.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그럼. 엄마가 왔잖아.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에밀리가 아기 담요를 살짝 걷었어요. 하나의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눈은 감고 있었고 조그만 코, 말랑한 뺨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제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정말 완벽하구나. 안아봐도 될까?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를 품에 안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몸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에 닿는 무게는 꽤나 묵직했어요. 그 아이의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녹기 시작했죠. 안녕, 아가. 제가 속삭였어요. 나는 너의 할머니란다. 주변이 복잡한 공항이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든 아무런 상관 없었어요. 저는 울고 있었죠. 조용하지만 깊은 눈물이었어요. 그때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태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사위였어요. 제 딸과 결혼한 남자.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그 사람. 하지만 그는 무섭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음속까지 전달되었어요. 태우는 제 가방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인 수채화 같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정돈되어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제가 작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더 달려 도심을 벗어나자 건물은 낮아졌고 불빛은 희미해지며 대신 나무와 논, 들판이 보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집이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나주에 있어요. 나주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졌어요. 건물은 높았지만 주변은 조용했으며 제복을 입은 경비 아저씨가 공손히 인사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사방이 거울이었어요.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 피곤한 얼굴, 화장기 없는 눈.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현관 옆 키패드에 몇 개의 숫자를 누르자 삐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지며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제가 놀라 물었어요. 온돌이에요. 태훈이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난방이에요. 저는 신발을 벗고 나무바닥 위에 발을 올려봤어요. 정말 포근하고 부드러웠어요. 이불 속처럼 따뜻했어요.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에밀리가 작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작지만 엄마 거예요. 작은 방 안에는 폭신한 요와 깨끗한 침구, 그리고 창문 밖엔 마을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좋아.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지만 마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따뜻한 냄새에 눈을 떴어요. 커피도 아니고 토스트도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났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요 위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낮은 자리에서 자서 그런지 등이 살짝 뻐근했었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했고 기분은 괜찮았어요. 마치 따뜻한 캠핑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복도로 나가니 에밀리가 거실에서 하나를 천천히 흔들며 안고 있었어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잘 주무셨어요? 응, 나쁘지 않았어. 제가 말했어요. 좀 낯설긴 했지만 괜찮았어. 그때 태훈이 주방에 있는 게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집에서는 늘 제가 아침을 만들었거든요. 누군가가, 그것도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저를 위해 아침을 만든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걸 태훈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네,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장모님의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니까요. 그가 식탁을 가리켰어요. 이미 작은 그릇 7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하얀 쌀밥, 짙은 초록빛 국, 그리고 빨강, 노랑, 초록, 갈색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것엔 참깨가 뿌려져 있었고 어떤 건 매콤한 냄새가 났어요. 이건 미역국이에요. 태훈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선 생일이나 아이 낳고 나서 먹는 음식이에요.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산모에게 좋아요.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거예요. 태훈이 어머님이 제게 해주셨던 국이에요. 우와, 제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눈치챘어요. 포크가 없었어요. 대신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만 놓여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두부 한 조각을 집으려 했어요. 미끄러졌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또 미끄러졌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집에선 젓가락은 스시 먹을 때나 써요. 그것도 몰래 손가락으로 도와가면서요. 에밀리가 웃었고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었어요. 태훈이 숟가락을 건네며 부담 갖지 마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떠봤어요. 짭짤하고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엔 버섯과 간장으로 무친 반찬을 먹어봤고 또 그 다음엔 무절임을 먹어봤어요. 미국식 아침이랑은 정말 달랐지만 저는 계속 먹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놀라서 말했어요. 에밀리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시 식탁을 바라봤어요. 작은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다정한 분이신가 봐요. 제가 태훈에게 말했어요. 태훈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곧 뵙게 될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만약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작게 속삭이듯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태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장모님을 우리 미국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가족? 저는 아직 그녀를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요.
저는 식탁을 다시 바라봤어요. 국, 반찬, 그리고 말없이 제 그릇을 채워주는 태훈의 손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사람이지만, 한국어 한마디 못하지만, 젓가락질도 서툴지만,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에밀리가 저에게 미리 말해줬어요. 엄마, 머리를 질끈 묶으며 말했죠. 내일 태훈이 엄마가 우리 김장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김 뭐라고?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김장이에요. 에밀리가 다시 말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물었어요. 그냥 요리하는 거 맞지? 에밀리는 웃었어요. 단순한 요리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통이에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김치 먹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그걸 만드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훈이 어머니 선희 여사님 댁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실 바닥 전체가 투명한 비닐 시트로 덮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고춧가루 양념, 다진 마늘, 쪽파가 담긴 커다란 대야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세 분의 아주머니들이 먼저 와 계셨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면서 두 손엔 빨간 양념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모두들 앞치마와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무슨 파티 같았어요. 선희 여사님이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어서 와요. 로레인, 오늘은 한국 할머니 되는 날이에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희 여사님이 저에게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건네주셨어요. 조금 크긴 했어요. 앞치마는 헐렁했고 장갑은 팔꿈치까지 올라왔죠. 주변을 살피며 에밀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나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엄마, 괜찮아요. 아주머니들만 따라하시면 돼요. 저는 선희 여사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분이 천천히 보여주셨어요. 배추 잎을 한 장씩 펼치고 빨간 양념을 조심스럽게 골고루 바른 다음 다시 잘 접어 넣는 방법을요. 저도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보기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양념은 여기저기 흘렀고 손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어요. 마늘 냄새에 코끝이 얼얼했었고요. 손놀림은 느렸고 어설프고 엉망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머니들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쪽이 괜히 뿌듯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는 점점 무거워졌고 팔이 아파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찼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우리는 방석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달콤한 찹쌀떡을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선희 여사님을 바라봤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고 계셨어요. 사실 에밀리랑 저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한 거 얼마 안 됐어요. 한국 오기 전까진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선희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요. 태훈이 아버지 없이 컸어요. 저 혼자 키웠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속의 상처와 강함은 같았어요. 선희 여사님이 저에게 작은 통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게 로레인 씨의 첫 김치예요. 직접 만든 거니까 더 특별하죠. 저는 그 김치통을 트로피처럼 소중히 안았어요. 제 손에서는 여전히 마늘 냄새가 났고 오색 고춧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싫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요. 단지 손님이 아니라, 단지 에밀리의 엄마가 아니라 배추 한 장 한 장의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장 날이 지나고 나서 저는 뭔가 조금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도 한국어는 못했고 길거리 간판은 여전히 헷갈렸었지만요. 그래도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랑이 꼭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안에, 어떤 때는 차를 건네는 손길 속에, 그리고 어떤 때는 현관 앞에 조용히 놓인 작은 상자 속에 담겨 있었죠. 어느 아침이었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핑크색 종이로 예쁘게 포장된 작은 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에밀리가 상자를 보고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떡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사 오면 이웃들한테 떡을 나눠줘요. 정말? 이렇게 그냥 주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응,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그래요. 뉴욕에 살 때는 10년 동안 마주치던 이웃의 이름조차 몰랐었어요. 정말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누군가가 문 앞에 떡을 놓고 안녕하세요를 전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은근히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 주말쯤 선희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바로 전화하신 건 아니고 에밀리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익숙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가 통역해줬어요. 엄마, 내일 동네 할머니들이랑 산책하자고 하세요. 산책?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진짜 걸어서 걷는 그 산책?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간식도 있을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 선희 여사님을 따라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저보다 조금 연세 많아 보이는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분들은 동그랗게 서서 팔,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계셨어요.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를 향해 그냥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선희 여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로레인이에요. 하나의 미국 할머니. 모두 박수를 치셨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생수병을 건네주시고 다른 분은 팔을 토닥이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요. 그분들이 저를 정말 환영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우리는 개천 옆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할머니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꽃을 가리키고 소소한 것들에도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선희 여사님은 제 옆에서 가끔씩 통역도 해주시고 가끔은 그냥 함께 미소만 지으셨어요. 할머니들이 엄마 되게 좋아하신대요. 에밀리가 말해줬어요. 저도 다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산책이 끝난 뒤에는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어떤 분이 제 차값을 대신 계산해버리셨어요. 또 다른 분은 손뜨개로 만든 컵받침을 제게 건네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에밀리가 알려줬어요. 그거 직접 만든 거래요. 이제 우리 모임의 일원이 되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하셨대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에밀리가 하나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낮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정말 엄마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밀려왔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응,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넌 멋진 엄마야. 엄마. 사실 그 말 진짜 듣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좀 더 자주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할게. 넌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컸고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손을 맞잡고 하나가 잠드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뉴욕과 한국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이 한국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저는 그냥 여행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3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배움과 사랑이 뒤섞인 날들이었어요. 젓가락질도 조금은 할 줄 알게 되었고, 김치를 제 손으로 담가보기도 했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말은 특히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 전날 밤 선희 여사님과 태훈의 가족이 저녁 인사를 하러 집에 오셨어요.
선희 여사님은 그날 한 주방 가득 찰 만큼 많은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전, 그리고 정성 가득한 미역국까지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붉어지셨죠. 하나를 안고 있는 저, 김장을 하는 저, 공원에서 산책하는 저, 그리고 젓가락과 씨름 중인 저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가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엔 태훈의 이모님이 일어나서 부드러운 천에 쌓인 선물을 건네셨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안에는 전통 한복이 있었어요. 한복은 너무나 고왔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이모님이 말하셨어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보이셔야죠. 모두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제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에밀리에 씨가 식구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게이트 앞에서 선희 여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속삭이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여세요. 꼭 다시 오세요. 그녀는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은 벌써 그리워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꽃자수가 놓인 복주머니,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있는 작은 병, 그리고 정성껏 영어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지 에밀리와 하나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눈 사랑 덕분에 가족이 되었어요. 한국은 언제든 당신의 집이에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사랑을 담아, 선희.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어요. 정말 큰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졌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뉴욕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거리엔 여전히 차들이 시끄러웠고 커피는 진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마트에 갔어요. 된장, 미역, 무, 쌀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맛은 선희 여사님의 것처럼 깊진 않았지만 그 국물에는 기억이 담겨 있었고 정성이 담겨 있었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찌개의 사진을 찍어 에밀리에게 보냈어요. 처음 끓여본 찌개야. 다음엔 너희한테도 해줄게. 하나한테 꼭 전해줘.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대. 예전엔 제게 집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맨해튼에 있는 그 아파트요. 하지만 이제는 집은 두 곳이 되었어요. 하나는 허드슨 강이 흐르는 뉴욕, 그리고 하나는 가족들이 있는 곳. 매콤한 음식, 그리고 두 팔 가득, 마음 가득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국의 한 마을. 집은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때론 집은 아무 말 없이도 사랑해요를 가르쳐준 사람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연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